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승민입니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보존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쉽고 편하게 해양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해양환경 문제에 관한 보다 깊숙한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2회차 강연에 이어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유익한 특강들 앞으로도 많이 기다려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서 강의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안내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모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20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진행될 Q&A 시간의 채팅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추첨을 통해 6분께는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해양 쓰레기를 주제로 해양 플라스틱 위기에 맞설 시민과학자들에게 강연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비영리 기구이자 민간 독립연구소인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대표이신 홍선욱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함께 국제 대응 및 시민 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빠르게 오염되고 있는 해양의 심각성을 함께 실감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운 날씨에 특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기후 위기를 조절하는데 바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바다를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오염원 중에서 저는 오늘 플라스틱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학을 공부를 했고 이후에 생태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현상을 이해할 때 지구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1년도였기 때문에 지금 23년째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연구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바다로 간 플라스틱이라는 책을 심원준 박사님, 요새 미사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 신 박사님과 같이 책을 쓴 이후에 오션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가장 많이 이제 싣고 있는 국제학술지 머린 폴루션 블레틴의 특별호의 편집장 역할도 맡아서 했습니다. 먼저 저희 오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션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 독립연구소입니다. 과학과 전문성에 기반한 시민운동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하자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처음에 동아시아를 무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까지 저희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의 유엔 환경계획이 2번 인증한 기관입니다. 처음에 해양 쓰레기에 관심 있는 2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12명의 연구자들이 함께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해양 플라스틱 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션이 활동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시민과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오션 활용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위기와 국제 대응.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이제 55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사진이죠.
이 쓰고 버리는 삶이 얼마나 이 가정주부들에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는지를 찬미하는 그런 글이 실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 부산은 어땠을까요? 이 부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다 먹고 살기 바빴던 아주 힘든 시기였죠. 이 당시에 우리는 뭔가를 쓰고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시기에 와서 보면 우리가 그 70년 전 미국의 그런 모습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우리가 합성 섬유가 들어가 있는 수의를 입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플라스틱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우리는 이제 미국과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된 이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위쪽으로 꺾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플라스틱 생산량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쓰레기 양입니다. 마찬가지의 곡선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꺾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서 9%, 12%밖에 처리되지 못합니다. 즉 80%가량이 매립이 되거나 투기가 되거나 어딘가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배출하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실제로는 더 굉장히 많은 양이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 집 앞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폐플라스틱이 다른 집,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갑니다. 특히 그림에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진하고 붉은 색깔의 이 선들이 보이는데요. 그게 폐플라스틱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폐플라스틱을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을 했었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2017년에 중국에서 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이처럼 어딘가에는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 마산만 해저에서 발견된 스크루바 그 껍질인데요. 포장의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이 당시가 2010년이면 스크루바 가격이 700원인데 저 포장지에는 가격이 200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날짜는 확인을 못했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버려진 것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거제도에서 발견된 2022년에 발견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40년 전에 이 부산 지역에서 만들어진 과자 봉지입니다. 저것이 거제도에 있는 두모 몽돌 해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해변은 시민단체가 2달에 한 번씩 쓰레기를 조사하고 치우고 조사하고 치우는 그런 곳입니다. 2달 전에 치웠던 깨끗한 해변에 저렇게 40년 된 쓰레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딘가에 저것이 남아있다가 낙동강물을 따라서 아마 이 거제도에 유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도 원래 상태의 모습과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층 속에 저런 플라스틱이 남게 되고 이 플라스틱 층이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논문이 2016년에 나왔습니다. 벌써 오래전이네요. 그래서 지질 시대에 인류세라는 이름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논문이 나왔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널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말고도 이 플라스틱은 결국은 생산에서부터 사용, 그다음에 사용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되거나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고, 순환되는 그 어떤 폐쇄된 원을 따라서 계속 돌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양은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오션에서 추정한 양은 한 2% 정도 바다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는 0.5%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이 그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저는 23년간 제 인생을 여기다가 바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이 육상에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부터 듣기 시작한 것이 태평양의 어딘가에 쓰레기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다더라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감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에게 들어온 이제 제보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구찜을 하는 그런 횟집입니다. 아귀를 손질하다가 뱃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페트병입니다. 육지에서는 페트병이라는 그 쓰레기 하나가 굉장히 흔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바다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이 아귀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 먹인 줄 알고 한꺼번에 먹고 저렇게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는 문제가 되었고요. 많은 연구들이 인체의 모든 장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유와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고요. 영유아의 대변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같은 양의 그 대변에서 10배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발기부전 환자의 샘플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일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뉴스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알리는 그런 그 경고들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해양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곡선처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했던 23년 전만 해도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플라스틱부터 금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해양 쓰레기로 보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70%에서 90%가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문제였고 다시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됐으며 해양에서만이 아니고 육상에서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플라스틱 전 과정의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나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후위기 문제하고 그 문제의 뿌리가 같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석유가 생산되는 그 위치, 저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한번 생산이 되고 나면 이 플라스틱은 결국은 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이 오염이다라는 말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저걸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생산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 UN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는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모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션에서도 국제협력팀을 이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파견을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입장을 내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환경협약 또는 이제 지금 아직은 협약인지 조약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조약이라고도 하고 협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분야의 의무사항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원료 생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미세 플라스틱을 첨가하는 제품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설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디자인을 개선해서 재사용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부분이고요.
폐기물 관리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이 생산자 책임 제도라든지 플라스틱의 그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현재까지는 폐기물 관리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 원료 생산 단계와 제품 단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NC라고 하는 것은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라고 해서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약자인데요. 이것이 2022년 11월부터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INC 5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11월 말에 열립니다. 이때가 이 협약의 마지막 그 초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내년에 이 협약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 협약에서 생산 부분을 얼마나 담고 그것을 얼마나 억제하는데 이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지 정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게 포함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오염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을 때 10가지 항목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고 하면 전체 해양 쓰레기 중에서 한 50% 정도를 좀 빠르게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열일 캠페인입니다. 이 열일 캠페인의 열은 10가지 항목을 이야기하고요. 또는 현재 이 수준을 10이라고 봤을 때 열에서 하나로 줄이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오염도는 10분의 1로, 그다음에 쓰레기 10개는 1개로 줄이는 그런 활동이고요. 열일하자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제안을 하고 했었지만 실제로 채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열일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과학과 정책개발 그리고 대중인식연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면서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의 나의 오션 미션으로 채택을 하고 2022년부터 이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집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안 쓰레기 정기 모니터링, 여기 정부의 통계입니다. 국가 모니터링의 결과를 가지고 우세 항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저희 자체 연구를 통해서 양은 적어도 피해가 심각한 항목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로폼 부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엄용 밧줄을 포함한 폐어구,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뚜껑, 그리고 비닐봉지, 식품 포장 비닐, 노끈, 이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노끈뿐만 아니라 양식업에서 사용하는 노끈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낚시 쓰레기, 담배꽁초, 폭죽, 그리고 장어 통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플라스틱 음료수병하고 그리고 담배꽁초, 폭죽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래프는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데이터 14년을 이제 종합했을 때 최근 4년 동안 우리 바다에 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100m당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뚜껑이 60개 정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60개를 6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한번 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100 times more microscopic pieces of plastic than previously thought. An average of 240,000 nanoplastics per bottle. 숫자가 보이는데요. 24만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1리터에서 발견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 생수병 안에서 실제로 저걸 섭취했을 때만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같이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들을 먼저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영향력과 중요도가 클수록 이 문제 해결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분석하기로 이제 환경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 좀 분석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들은 좀 잘 안 보이시지만 저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20여 개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이 페트병과 합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쭉 묻고 설문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시민단체의 입장과 또 환경부의 입장은 서로 다르죠. 역할도 다르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대안을 찾고 그것을 전략으로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열릴 캠페인입니다. 담배꽁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담배꽁초는 100m당 한 10개 정도 발견이 되는데 저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장소에서 발견된 거고 바닷가의 해수욕장 같은 곳은 아닙니다. 비디오를 한번 같이 This is what happens 보겠습니다. when you litter a cigarette filter. Cigarette butts are the most discarded item worldwide. They are a form of plastic. And when you litter one on the ground, you are contributing to the microplastic problem. This is because cigarette filters are made of fine cellulose acetate strands. This is what they look like. Once you smoke a cigarette, you've started a chemical reaction. The microplastics are now brittle. They will break off and they will leach into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A bit of UV light and some rain comes along, and the microplastics are now leaching into your waterways. Heavy metals and cancer-causing compounds immediately affect the environment around it. This is just one cigarette butt. 4.5 trillion are thrown away every year. Don't be part of this problem. 네, 한 개의 담배꽁초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한 개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죠. 저희가 2021년도에 국제연안정화 행사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낸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한 8천여 명이 26만 개의 쓰레기를 주었었는데요. 가장 많이 주운 쓰레기가 담배꽁초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닷가에서만 주운 건 아니고 길거리에서 주운 거기 때문에 이제 담배꽁초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담배꽁초를 주운 사람들은 대부분 중고등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를 누군가는 줍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그 쓰레기를 줍고 있다는 거, 요걸 좀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 배수구죠, 이 빗물바지를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저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활동들을 한 사진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노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담배꽁초에 엑스포 이렇게 해가지고 저 스티커를 붙여서 저것이 이 쓰레기통이 아님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다가 담배꽁초를 일부러 갖다 버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통인 줄 알고. 하지만 저게 바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기다 버리면 곧바로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고 중요한 실천은 흡연자들이 실제로 자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휴대용 미니 담배 재떨이 키링 같은 것들도 시중에 나와 있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버리던 습관을 바꾸게 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리지 않는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폭죽은 이것도 해수욕장에서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100m당 3개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해수욕장 주변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통영에서 이 영상을 찍은 건데요. 지금 요트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연발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트를 운영하는 관광객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불법입니다. 이 불꽃을 즐기는 시간은 불과 1분에 불과하지만 저기에서 한 번 터지면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네모난 연발 폭죽 하나를 터뜨리면 25개의 저 새카만 찢어진 플라스틱 조각이 쓰레기로 발생이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판매하는 이 폭죽 판매 행위는 불법이고요. 폭죽 놀이도 불법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바닷가에서 폭죽 놀이를 삼가 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널리 알리는 거 그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10가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고 시민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며 그것에 기반해서 교육 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인식 증진과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열릴 캠페인으로 같이 벌여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학 데이터 기반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 및 연안 환경에서 폐기 또는 처분된 모든 고체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잔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잔류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플라스틱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잔류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바다에 오래 남는다는 그런 특징을 담아서 UNEP가 정의를 저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인지 액체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중입니다. 한편 시민과학이라는 것은 UNEP에서는 모든 과학 연구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시민과학 법률도 있어서 2017년부터 이미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시민과학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민과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희 오션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민과학에 기반한 활동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과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과학입니다. 공익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시민과학 과학 활동, 이것을 저희는 시민과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션의 시민과학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오늘 소개를 드리겠지만 세계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고 에이펙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우수 사례로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 나오는 여러 시민과학에 관련된 보고서나 연구 결과에서도 오션의 이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모범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과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 시민과학은 전문 과학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전문 과학자들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 수집 과정을 여러 사회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도 대중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왔을 때 그 의사결정에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민과학의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민과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 1mm 정도까지 봅니다. 저희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들은 사실은 실제로 조사하기도 힘들고 조사한 결과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과학으로 하기 무척 어렵고요. 저희 오션에서는 이제 1mm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쓰레기, 1mm부터 더 굉장히 큰 쓰레기까지의 문제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션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7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 설계를 하진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 프로그램명이 있고 주관과 재원이 있습니다. 오션 자체의 어떤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가지고 하는 것들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용역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수준을 보시면 하부터 최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시작한 바다 기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카이 나이츠, 아쿠아 나이츠, 테라 나이츠, 어번 나이츠라는 4가지 영역의 그 디지털 기반 시민과학 프로그램인데요. 드론이나 스쿠버 다이빙,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사물 인식이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디지털 시민과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다기사단은 해양 쓰레기 오염이 심한 곳을 식별하고 그 피해를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쓰레기는 오염이 심한 곳을 찾아내고 그 피해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부터 발생한 쓰레기를 어번나이츠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닷가로 가게 되면 테라나이츠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쓰레기 양을 기록하고요. 좀 더 멀리 간 쓰레기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드론을 띄워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아쿠아나이츠가 출동해서 아쿠아나이츠가 그 피해를 기록을 하는 활동입니다. 저희 오션에서는 이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 활용, 사용자 확산 부분을 맡고 있고요. 오션 클라우드는 주식회사 데브그루가 ESG 활동으로 이 플랫폼 자체를 개발해서 지금 개발자들이 무료로 저희에게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술위원회가 있어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온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2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지도는 그 데이터를 수집한 위치를 말하고요. 스카이나이츠가 수집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 해안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매핑을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쓰레기가 있는 곳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해변의 전체 면적 중에서 한 18%, 19% 정도가 쓰레기로 덮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쓰레기의 피복도가 20% 이상 된다, 그럼 또는 25% 된다. 그럴 때 지자체의 수거 예산, 수거 인력을 여기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이 바닥에서 나는 데이터가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오염이 된 곳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라는 그 앱과 이렇게 연동을 시켜놔서 거기에 바로 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이곳에 쓰레기를 치우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기록하는 건데, 저희가 이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그 쓰레기는 자망입니다.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망인데요. 어망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또 어류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유령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테라나이츠 활동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낸 방법론을 테라나이츠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부피로 어림해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하고 가장 오염도가 심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번나이츠는 육상에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고 사진 속에 쓰레기가 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육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게 AI 버전이 지금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저희가 머신러닝 시키고 있는데, 거의 이제 8월 후반기 정도 되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쓰레기 많은 곳에 가서 사진을 딱 찍게 되면 사진 속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한 7가지 정도로 식별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개수를 세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앱이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이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이 플라스틱과 그 쓰레기만큼 직접 바닷가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이 열릴 바다기사단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열릴 바다 청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항목을 간단하게 조사하고 청소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앱으로도 가능하고 웹으로도 가능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10가지 항목 중에서 나는 폭죽만 조사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바닷가의 100m 안에 폭죽이 몇 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치우는 그런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죽 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고요. 실제로 아래쪽에 있는 그런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 폭죽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알릴 수 있게 그런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이 바닥의 사단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그 영어 플랫폼도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국제 워크숍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과 그 외에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온라인으로 한 70명 정도 세계 각국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 바다기 사단 앱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다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8월 말경에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그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션 활용법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션에서는 무료 월간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발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170여 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이 해양 쓰레기 관련된 저희 최근 활동들, 소식들을 확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그 최신의 소식들을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플라스틱 협약에 관련된 이 연구도 별도로 하고 있고 9월 말경에는 그것을 그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만들 예정이라서 뉴스레터 많이 받아보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실천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여러 활동들 영어 뉴스레터를 1년에 2번 발행해서 세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은 저희들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OSEAN_net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대학원 과정 또는 전문가 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매주 화요일 10시 반에 1시간 동안 같이 논문을 읽고 공부하는 세미나를 공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 세미나 공지를 통해서 그 다음 달에 하는 그 세미나를 미리 확인하시고 누구라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뉴스레터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녹화 영상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UNEP의 2023년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터닝 오프 더 탭이라는 수도꼭지를 잠그자는 이야기를 오션 만들 때부터 강의할 때마다 했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 제목을 딴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저 그림은요, 실제 설치물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이 수도꼭지 안쪽, 지금 뭐 쏟아지고 있는 그 안쪽에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설치를 실제로 한 곳이고요. 저 뒤에 나무보다도 더 큰 설치물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도꼭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만 관심을 대부분 가지셨고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오염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의 근원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상류로 돌려야만 합니다.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모두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시민과학의 힘으로 바다와 미래를 지킵시다. 오션과 이 중요한 시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플라스틱 문제 쓰레기 심각성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성,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알찬 자료와 구체적인 설명 덕분에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이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고 점점 커져서 한반도에 15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이제 많이 믿고 계시는데 실제로 태평양에 있다고 하는 그 섬은 섬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라시는데요.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사람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섬은 존재하지 않고요. 거기는 실제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지대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에 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또는 열병할 발전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막 주고 계셨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있다고 나섰던 곳이 있습니다. 이 보얀 슬랫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경우에는 환경 영웅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네덜란드의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기금을 모아서 오션 클린업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이 이 태평양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겠다라고 하면서 거액을 들여가지고 청소를 했는데요. 2021년에 수거한 쓰레기 양이 38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38kg이면은 우리나라 성인 사람들이 한 달에 발생시키는 그 생활 폐기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밖에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수거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가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거망에는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평양까지 갈 게 아니고 태평양으로 가는 그 길목, 즉 육지에서부터 이 쓰레기를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하는 이제까지 시도는 다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희숙 님입니다. 해양 쓰레기 중 부표나 그물 등 어업과 관련된 쓰레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에 비해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되어서 그런 건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부표나 그물과 같은 이 쓰레기가 해안 쓰레기 경우에는 50% 정도를 차지하고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90%까지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이 어업 관련, 폐어구 관련된 쓰레기를 치우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 폐어구에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치우는 예산이 많지 예방하는 예산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예방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데 계속 치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그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어민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데 어민교육을 저희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탄소 중립 때문에 자연스럽게 석유를 안 쓰게 되니 석유 부산물인 신규 플라스틱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탄소 중립 때문에 석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산유국의 경우에 이 석유의 생산량을 줄이면 당장 그 나라의 그 산업 자체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석유 양은 줄이고 석유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는 이 플라스틱 산업을 더 키우려는 움직임이 훨씬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유국 또는 석유 화학업계가 굉장히 많은 로비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 협약 안에 생산 부분을 통제하지 않도록 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입김이 강해서 실제로 그 협약 안에 이 플라스틱 생산을 통제하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오염을 막는 데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얌얌님인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오염이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이지만 또다시 오염을 만드는 일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 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을 경우에 이제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재활용도 있고 소각도 있고 매립도 있는데
제일 나은 대안은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탄소 배출도 제일 적고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재활용도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재활용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품도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그런 산업 부분이라서 뭐 이것이 또 다른 오염을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을 뭐 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앙팡이 님인데요. 해산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피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발현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해산물 부분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 연구에서 처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는 굴 속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물고기를 안 먹어야지, 뭐 굴을 안 먹어야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소금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연 소금을 안 먹고 그러면 암염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꿀에서 발견이 되고 맥주에서 발견이 되니까 그런 것도 안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산물에서 섭취하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은 무시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몸에 이렇게 섭취하는 경로는 대부분 이 공기 중을 통해서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 특히 바깥보다 실내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물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골고루 드시면 좋겠고,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제품들, 예를 들어서 털이 합성 섬유로 된 털 인형이라든지 카펫이라든지 극세사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억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억제하는 것만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피해를 줄이고 또 발생도 적게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PJW930님입니다.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처리 방법과 기술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에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처리와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굉장히 다른 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한번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기계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화학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어떤 용매에다가 녹여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선호를 하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술 개발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기계적인 재활용,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활용해서 단순한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고, 화학적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구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사실 재활용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두세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매립 또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많이 기대를 하게 되면 대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연탁님입니다. 해양 쓰레기 양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라고도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해양 쓰레기 양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을 추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그 가정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육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8만에서 9만 톤 정도가 매년 쓰레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14만 톤이라는 이제 숫자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계산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제공한 숫자인데요. 그 양은 이제 초목류, 재해가 왔을 때 자연 쓰레기죠. 인공 쓰레기가 아닌 그 초목류까지 포함했을 때의 양이고요. 그걸 빼게 되면 한 9만 톤 정도의
쓰레기가 이 바다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양을 추정할 때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수거량이라든지 기존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연구된 거를 종합해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냈을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양을 국가 단위로 추정한 것이 처음이었어요. 세계 최초였어요. 그 2014년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많은 연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박사님의 강연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숨니님인데요. 국내 해안가의 경우에는 어떤 플라스틱 타입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질문도 되게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그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의 경우에는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심각하고 개수는 많습니다. 무게로 치면은 밧줄과 폐어구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에는 폴리스티렌, 그러니까 PES가 그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밧줄이 또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폴리에틸렌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머의 성분으로 가게 되면 다양하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스티렌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생물 덕후 홍태검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륙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해안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혹시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홍태검님 같은 분을 위해서 저희가 어번나이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까지 갈 필요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학교, 직장 주변의 도로 이런 데에서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어번나이츠 활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곳을 발견하신다면 안전신문고에 직접 신고를 해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치우는 활동, 그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바다기사단 활동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폴라리스님인데요. 현재 각 해역이나 지역별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활동들이 활동가들이나 시민 중심으로 또 시민 과학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오션 차원에서 기획하고 있는지 혹은 아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프로젝트라는 것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16년간 진행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해양환경공단을 통해서 이게 저희 오션에 와서 오션이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이었는데요. 그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을 했고 작년까지도 유지했던 그런 활동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업이 중단이 돼서 지금 저희는 이제 바다기사단 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예산을 이제 지금 지원해서 국가 통계로 수집하는 그런 거 이외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료 수집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기사단 활동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호정아 님인데요. 바닷가에 가면 플라스틱도 문제지만 폐타이어 사용이 많던데요. 이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폐타이어는 사실 많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바다 밑에 폐타이어가 가라앉아가지고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폐타이어를 수거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박과 선박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네, 자, 오늘 많은 분들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와 더불어서 막힘없이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 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채팅창 상단에 띄워드린 링크나 라이브 종료 때는 화면 속 QR코드에 접속해서 나의 강의실에서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1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월 15일에 예정된 강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 광복절을 맞이해서 22일로 연기됐습니다. 다가오는 8월 22일 목요일 오후 8시 바다와 함께 즐기는 해양 관광이란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정원 박사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